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런 사람이 자신과 가족들을 생사의기로에 서게 했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저는 62년을 살면서 가슴에 구멍 난 것처럼 고통스런 눈물을 흘린 게 딱 3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계단 중턱에 주저앉아서 손이 떨려 핸드폰도 제대로 쥐지 못한 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로 울었습니다. 소리가 가슴에서 막혀 가슴을 두드려야만 시원하게 통곡이 나오는 그런 미치도록 고통스런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 화면에는 둘째 동생 이름이 떴습니다. 평생 제 자랑이었던 동생.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똑똑한 동생. 투자은행 전무까지 오른 우리 집안의 기적 같은 존재. 그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26개, 전부 읽혔지만 단 한 글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은 낯선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것을. 그 시각 둘째의 서울 마포 작은 원룸에서는 커튼이 보름째 내려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울산에서는 막내 동생이 어린이집 문 앞에 서서 15년간 함께한 교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한 시간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 자매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세 자매의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솔직히 지금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불행이 단 한 가정이라도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자매가 함께 용기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통장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세 자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부산 영도구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소 용접공이셨고 어머니는 남포동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습니다.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저희 세 자매는 그 골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자랐습니다. 제가 동생들 도시락을 싸고 둘째 미정이가 공부를 봐주고 막내 선이가 언니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던 건 셋이 함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세 자매가 손을 잡으면 못 이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올해로 62입니다. 25세 같은 동네 출신 남자와 결혼해 부산 남포동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생활을 30년 가까이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의 간암 투병을 곁에서 지켰으며 결국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식당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모아 영도구에 작은 건물 2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160만 원이 지금 제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림을 차렸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3억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그런 제게 둘째 미정이는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미정이를 설명할 때 늘 꺼내는 장면이 3가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단상 위에서 수석 상장을 받던 미정이의 뒷모습, 뉴욕 월스트리트 사무실에서 처음 보내온 사진 속 미정이의 표정, 그리고 서울 본사 전무 명함을 처음 건네봤던 날, 제가 혼자 국밥집 주방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영도 골목 조선소 용적공의 딸이 전무가 됐습니다. 수백 건의 투자 실사를 직접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미정이는 달라. 처음부터 달랐어. 저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내 선희는 올해 55입니다. 울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숫자에 밝고 현실적인 아이입니다. 그러나 둘째 언니 미정이의 판단만큼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 언니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그게 선희의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매년 추석에 부산 본가에 모였습니다. 오래전 부모님이 살던 그 집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셋이 그 좁은 거실에서 무릎을 맞대고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셋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이 우리의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22년 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정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1988년부터 사귄 친구였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자산가 집안의 딸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졸업 후에는 사모펀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가끔 제게 수진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내 친구 수진이 있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그저 그래, 좋은 친구 덧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처음부터 겨냥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미정이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수진 씨에게는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든 어떤 제안을 하든 반드시 이 말을 먼저 꺼냈다는 겁니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너니까 믿는 거야. 너니까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이 30년 동안 미정이의 마음을 열었고 단 한 번도 그 문을 닫지 않게 했습니다. 2022년 3월 수진 씨가 미정이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프리미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수진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고 합니다. 미정아, 이건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닌데 너니까 말하는 거야. 그 말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또 그 말이었습니다. 동남아 물류허브 지역에 건설 중인 대형 물류센터의 선매입 지분 투자건이었습니다. 완공 전에 선점하는 구조였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두 곳과 이미 임대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참여하고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만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뒀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구체적이었습니다. 1인당 3억 원, 매월 500만 원의 수익 배분, 24개월 후 원금 전액 반환이었습니다. 미정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류 줘봐. 미정이답게 꼼꼼히 따지고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며칠 뒤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물류센터 건축 현황 보고서, 임대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수백 건의 투자 실사를 해온 눈으로 그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법인 설립일을 짚었고 계약 조항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했습니다.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서류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찍힌 법인은 2021년 이미 폐업한 유령회사였고 재무제표의 숫자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기 구조를 설계하는데 활용된 틀이 미정이가 2019년 금융소비자 보호 강연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신뢰도 확보 방법론 자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는 처음부터 미정이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여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미정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 경력 걸고 보증할게. 미정이한테 그 말을 전화로 전해 들었을 때 저는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보증한다는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맏언니인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도 그 생각이 듭니다. 미정이가 저와 선희에게 연락을 한 건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셋이 모였습니다. 미정이는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물류센터의 구조, 임대계약의 안정성, 수익 배분 방식, 30년 금융 경력에서 나온 언어들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직접 서류 봤다고? 언니. 내가 다 확인했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미정이 말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결정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식당을 정리하면서 20년에 걸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육수 냄새와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하던 그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3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저는 지정된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잔액이 빠져나가는 걸 화면으로 확인하면서도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확인한 곳이니까 라는 생각이 그 두려움을 다 덮었습니다. 선희도 사흘 뒤 송금했습니다. 선희의 3억은 울산 어린이집 건물을 담보로 지역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금리 연 4.2%, 월 이자만 105만 원이 나가는 대출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때는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자를 내고도 395만 원이 남는 계산이었으니 선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언니 믿기 잘했지? 선희가 영상통화 화면 속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5월 약속대로 500만 원이 저희 계좌에 각각 입금됐습니다. 6월에도 7월에도 8월에도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 500만 원이 들어오던 날 저는 혼자 집에서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나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웃어본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어린이집 주방 이모에게 처음으로 명절 상여금을 따로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수진 씨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수진 씨는 당연하지, 언니니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도 언제나처럼이었습니다. 8월 말 셋이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다들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 덕분이다. 미정이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언니, 우리 내년 봄에 셋이서 유럽 가자. 이제 그 정도는 되잖아. 선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나 파리 가고 싶었어. 셋이 화면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이제 우리 차례가 온 것 같다고. 그 생각이, 그 행복이 겨우 4개월짜리였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9월 5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금 예정일은 5일이었는데 10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고 카카오톡을 확인했더니 차단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꼼꼼하게 서류까지 다 확인한 투자인데 한 달 늦는 거야 사업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전화로 언니 나 지금 좀 알아보고 있어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에서 평소의 차분함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들어온 동생 목소리라 저는 그 미세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미정이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11층 사무실 문에는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 유리문 너머 안내 데스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뒤집혀 있었고 모니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1층 회사요? 2달 전에 이미 나갔어요. 월세도 3달치 밀린 채로요. 미정이는 그 자리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조회했습니다. 2021년 11월 폐업. 미정이가 서류를 검토한 것은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이미 폐업한 법인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보고 미정이는 보증을 섰습니다. 나중에 미정이한테 그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빌딩 바깥 벤치에 앉았는데 하늘이 맑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맑은 날이었다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꺼내는데 3번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사러 가는 직장인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전부 아무 일도 없는 얼굴이었는데 자신의 세계만 방금 무너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미정이 혼자 그 벤치에 앉아 있던 그 시간에 내가 옆에 있어야 했는데 싶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미정이를 완전히 주저앉혔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가 사기 구조를 설계하는데 참고한 자료들 중에 미정이의 강연 자료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2019년 미정이는 한 금융소비자보호포럼에서 투자 사기를 막는 신뢰도 검증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신뢰를 형성하는 심리적 패턴과 서류 검증의 맹점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정이조차 의심하지 않을 서류 구성 방식을 완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 씨가 미정이의 강연을 단 한 번 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확보한 수진 씨의 노트북에는 미정이가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강연 영상 파일이 여러 개 저장돼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유튜브에 올린 짧은 강의 클립,
포럼에서 촬영된 발표 영상, 언론 인터뷰 영상까지 수진 씨는 그것들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미정이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근거 앞에서 신뢰를 보내는지, 어떤 서류 형식을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기는지를 공부한 겁니다. 처음부터 미정이의 명성과 자매를 향한 미정이의 신뢰와 저와 선희가 미정이만 믿는다는 관계 구조까지 모든 것이 수진 씨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30년 우정이 처음부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자매가 그 표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미정이한테 전화가 온 건 사무실을 확인하고 이틀이 지난 날 밤이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건지 잠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아. 왜 이번 달 입금이 왜 안 오냐? 미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아. 그때 미정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잘못했다. 수진이가 사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초, 20초,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그 떨림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가 한 말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검토했다며, 내 경력 걸겠다며, 서류 다 봤다며, 미정이가 언니 나도 몰랐어. 내가 속은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속은 거? 내가? 투자은행 전무가? 30년 금융 전문가가 속아? 그 말이 지금 말이 되냐고.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끌어들인 거잖아. 그 3억, 내 남편이 죽어가면서도 내가 아낀 돈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제일 후회됩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날들, 손이 부르텄어도 웃으면서 그릇을 닦던 날들, 그 돈이 한 장씩 통장에 쌓이던 그 세월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평생 믿어온 동생이 나를 이 상황에 빠뜨렸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고백하자면 그 배신감의 방향이 처음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향해야 할 분노를 미정이에게 쏟아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 화를 냅니다. 저는 미정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선의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건물을 담보로 빌린 대출 3억 원, 매달 이자 105만 원을 내야 하는데 500만 원 수익은 끊겼고 원금은 사라졌습니다. 울산 농협대출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고 이자, 연체 시 담보 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5년간 운영한 어린이집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선희는 그 와중에도 저와 미정이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선희한테 들었는데 저한테는 언니, 미정 언니도 속은 거잖아 라고 했고 미정이한테는 언니, 영숙 언니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선희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선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언니, 미정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너는 3억이 대출이니까 그 무게를 몰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희의 3억도 대출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건물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고통만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 세자매 단체 카카오톡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추석이 되어도 아무도 부산 본가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고요한 방을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8월에 선희가 보낸 파리 에펠탑 이모티콘이었습니다. 그 이모티콘이 너무 오래 마지막 메시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그 모든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태국 코사무이의 인피니티 풀 앞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발견됐고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안에서도 웃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이, 그 여유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정이에게 그 말을 한 뒤 미정이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직장 후배들도 강연 요청도 수사기관 문자도 전부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커튼을 내리고 냉장고를 열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희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때도 선뜻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또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선희한테 미정이 안부를 매일 물었습니다. 선희가 밥은 먹었대? 라고 문자 보냈는데 익십이라고 했습니다. 잘 있냐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좀 있으면 나오겠지. 미정이가 원래 그런 애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미정이는 어릴 때부터 아픈 걸 혼자 삼키는 아이였습니다. 열이 나도 학교에 갔고 시험을 망쳐도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번에는 혼자 얼마나 큰 걸 삼키고 있는지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미정이가 스스로에게 반복하던 말들을 나중에 편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친구가 나를 이용했다. 나쁜 일을 했잖아. 그게 더 나쁜 거야.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수진 씨의 죄와 자신의 죄를 구별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 말이 얹혀 있었습니다. 내가 끌어들인 거잖아. 그 문장이 미정이 안에서 어떻게 반복됐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선희가 서울로 올라간 건 미정이와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마포구 원룸 앞에서 벨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1층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보름째 연락이 안 돼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관리인이 망설이다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미정이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문도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응급차가 왔고 탈수와 저혈당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정이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언니 선희야.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없어지는 게 너희한테 맞는 것 같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선희는 그 자리에서 복도 끝까지 들릴 만큼 크게 울었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올라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선희가 울면서 편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는데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미정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썼다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 말이 그 아이를 거기까지 밀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만 있어줘. 나머지는 다 괜찮아. 살아만 있어줘. 부산에서 첫 차를 탄 건 새벽 5시였습니다. KTX 안에서 창밖을 보며 2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가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끌어들인 거잖아. 그 말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가 눈치를 보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미정이 손을 바라봤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 손으로 연필을 쥐고 공부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싸줄 때 그 손으로 받아가던 기억이 났습니다. 전무 명함을 처음 건네줄 때 그 손의 온기가 기억났습니다. 그 손이 지금 저렇게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야, 미정아. 미정이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있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화 안 풀렸다. 3억이 없어진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뒤집혀. 근데 잠시 멈췄습니다. 우린 널 믿은 거지. 돈을 믿은 게 아니었어. 그 차이는 알아야 해. 미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인지 뭔지 그년이 문제지. 내가 우릴 망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 셋을 노린 거잖아. 그 죗값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해. 저도 울었습니다. 셋이 그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희가 문 밖에서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왔고 셋이 한 병실에서 엉켜 울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셋이 같이 운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셋이 같이 울게 됐습니다. 퇴원 다음 날 셋이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기죄로 수진 씨를 고소했습니다. 미정이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 일체, 계좌 이체 내역, 수진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수법의 정교함으로 볼 때 이건 단발성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연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대학 시절부터 실제로는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자산가 집안이라는 소문은 수진 씨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부유층 행세를 하며 인맥을 쌓았고 그 인맥을 통해 신뢰를 얻었으며 같은 수법으로 저희 말고도 피해자를 17명이나 만들어 왔습니다. 총 피해액은 5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처음 투자를 결정하실 때 직접 서류를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동생이 다 봤다고 해서 저는 안 봤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이 보증하면 내가 안 봐도 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조사실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인터폴 공조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법정에서 미정희의 강연 자료가 범행 설계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고 언론이 받았었습니다. 30년 금융 전문가의 신뢰를 역이용한 계획적 사기. 미정희 이름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미정희는 그 기사를 읽으며 오래 울었고 그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선희도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팔짱 다시 손을 잡다 선희의 어린이집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폐원 위기가 알려지자 15년간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탄원서에 서명한 학부모가 이틀 만에 230명을 넘었고 지역 맘카페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습니다. 열흘 만에 모인 금액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아이들의 손편지가 어린이집 현관 유리문에 빼곡히 붙었습니다. 선희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또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선희가 버텼어. 우리 막내가 버텼다고. 선희가 나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원 통보를 받던 날 밤 혼자 어린이집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 자리에 앉아봤다고 했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앉던 작은 의자에 55살 원장이 혼자 앉아서 교실벽에 붙어있는 아이들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엄마, 아빠, 강아지, 그리고 원장 선생님. 선희 이름이 적힌 그림이 3장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는 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 때문에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우리 셋 중에 가장 빨리 일어섰구나.
언니들이 서로 상처 주고 무너지고 있는 동안 막내가 제일 먼저 자기 자리를 찾았구나.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160만 원으로 버티는 생활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정이 마포 원룸 월세 45만 원을 6개월간 제가 대신 냈습니다. 미정이가 거절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복해야 우리가 다음을 얘기하지. 그게 순서야. 사실 그 돈이 저한테 아주 여유로운 돈은 아니었습니다. 월세 160만 원에서 45만 원을 떼면 115만 원이 남는데 관리비에 공과금에 식비까지 쓰고 나면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요. 내가 끌어들인 거잖아. 그 말값을 이렇게라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과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날 미정이가 처음으로 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릴 때 그 형도 골목에서 손을 잡고 걷던 것처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여도 됐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 순간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미정이는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시민단체에서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설계한 신뢰가 어떻게 나를 무너뜨렸는가. 처음 강연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청이 왔을 때도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잖아. 미정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나 원망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가끔은 그래. 근데 그게 내 탓인지 수진이 탓인지는 이제 알아. 미정이가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미정이가 첫 강연을 마치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강연장에 사람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오늘 이 강연을 들어서 다행입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건지, 미안해서 운 건지, 그냥 다 흘려보내고 싶어서 운 건지, 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 많이 실컷 울었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이제 매달 한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미정이는 여전히 수진 씨와 나눈 대화를 꿈에서 본다고 합니다. 선희는 매달 이자를 낼 때마다 손이 떨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전화를 끊기 전에 반드시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잘 있어. 다음 달에 보자. 그 말이 이제 우리의 새 주문이 됐습니다. 예전 주문이 우리 셋이 있으니까 괜찮아였다면 이제는 잘 있어. 다음 달에 보자입니다.
짧고 소박하지만 그 말 안에 우리 셋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그 똑똑한 미정이가 속았다는 게, 그 미정이를 자랑이라고 입에 달고 살던 제가 함께 속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수진 씨입니다. 30년 우정을 처음부터 계산기로 두드린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학벌이 사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가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인맥이 신뢰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사기는 가장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믿는 가족이라도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법인 등기부등본 조회는 단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3분을 아꼈다가 20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 하나만 바라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그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을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삶의 교훈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